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당신은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나요? 한 번이 아니라 10번도 넘게. 용서하고 또 용서했는데 돌아오는 건 더 큰 거짓말뿐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지독한 인내와 그 인내의 끝에서 마침내 찾아낸 자유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늙어가는 게 꿈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만난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이용했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걸 참아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지만 모든 인내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바로 그 끝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남의 이야기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그를 처음 만난 건 28살 봄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자리였는데 그는 사업가였습니다. 당시 그는 소규모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매출도 괜찮은 편이었죠. 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뚜렷했고 무엇보다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진지했습니다. 나랑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줄게. 돈 걱정은 하지 마.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여유가 있어 보였고 데이트할 때마다 그녀를 잘 챙겼습니다. 식사도 좋은 곳으로 데려갔고 선물도 자주 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죠.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고.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 그는 청혼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보수적인 편이었고 결혼 전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약혼만 한 채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기로 했죠. 처음엔 모든 게 좋았습니다. 그는 사업에 열심이었고 그녀도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디자인 일을 프리랜서로 하고 있었는데 수입이 꽤 괜찮았습니다. 두 사람이 버는 돈을 합치면 여유롭게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대할 때 묘하게 거리를 뒀습니다. 명절에 인사를 가도 뭔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시어머니는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눈빛에서 불만이 느껴졌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한 주제에 한 번은 시누이가 그런 말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곧 혼인신고를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코웃음만 쳤죠.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자신을 가족으로 보지 않는구나. 하지만 그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까다로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니까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 사이 그의 사업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공사 물량이 줄었고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을 미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점점 예민해졌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누워버렸습니다. 요즘 좀 힘들어. 조금만 참아줘.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안일도 도맡아 했고 그가 쉴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직원이 돈을 들고 도망갔어. 그 직원은 회사의 격리를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관리하던 계좌에는 공사비로 받은 돈 3천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그 직원이 그 돈을 전부 인출해서 사라진 겁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고 집에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 했지. 근데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새끼가 미리 계획하고 도망간 것 같아.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3천만 원은 그에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자재비를 내고 인건비를 줘야 했는데 이제 막막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 있잖아. 그거 쓰자. 그녀는 그동안 모아둔 적금이 있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였죠.
결혼 자금으로 모은 돈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도와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함께하는 게 가족이니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직원이 도망간 일은 단지 첫 번째 사건이었을 뿐입니다. 거래처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업체가 대금을 주지 않고 버티기 시작한 겁니다.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소송을 걸어야 하나?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일단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야 해. 그는 이곳저곳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가 꽉 찬 상태였고 사채는 이자가 너무 높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에게 또 손을 벌렸습니다. 내 명의로 대출 좀 받아줄 수 있어?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자신의 적금을 털었는데 이제는 빚까지 지라는 걸까? 하지만 그의 절박한 표정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만. 정말 이번만. 그녀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용대출로 3천만 원을 빌렸죠. 그 돈은 그대로 그의 사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마워. 내가 꼭 잘 갚을게.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공사가 중단됐고 거래처와의 분쟁은 법정으로 갔습니다. 그는 점점 지쳐갔고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변한 겁니다. 전에는 그래도 명절에 얼굴은 보였는데 이제는 연락조차 뜸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시누이는 대놓고 냉정하게 굴었습니다. 오빠가 망하니까 이제 우리한테 신경 쓸 겨를도 없는 모양이네. 그 말을 전해 들은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식구들이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그는 알까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사업은 결국 문을 닫았고 그는 취직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계속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의 생활은 빠듯했지만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혼인신고하자. 미안해, 이렇게 늦어져서. 그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벌써 같이 산 지 3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혼인신고를 하다니. 하지만 그래도 기뻤습니다. 마침내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는 거니까요. 두 사람은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에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부부야. 고마워, 지금까지 함께 있어줘서. 그녀는 웃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려고 구청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보는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녀 2명. 뭐라고요? 자녀가 2이라고요? 그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2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이가 2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퇴근하자마자 그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 그거? 전처랑 사이에 낳은 애들이야. 전처? 당신 결혼한 적 있었어? 응. 한 번 했었지. 근데 오래전에 이혼했어. 그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적이 있다는 걸 왜 말하지 않은 거죠? 게다가 아이까지 2이나 있다니.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내가 싫어할까봐. 당연히 싫어하지. 아니, 싫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숨긴 거야? 그는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전처와는 일찍 헤어졌고 아이들은 전처가 키우고 있으며 자신은 양육비도 주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관계가 없으면 왜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라가 있어? 호적 정리도 안 한 거야? 그냥 귀찮아서 안 한 거야.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그에게는 자녀가 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고 그녀와 결혼한 겁니다. 다른 건 없어? 또 숨긴 거 없어? 없어. 진짜야. 하지만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거짓말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전처는 어떤 사람일까? 아이들은 몇 살일까? 남편은 왜 그들과 헤어진 걸까? 그리고 왜 그 사실을 숨긴 걸까? 다음 날 그녀는 친한 변호사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 그거 큰 문제야. 일단 전처와 정말 이혼한 게 맞는지 확인해봐. 혹시 중혼은 아닌지. 중혼? 그 말에 그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겠죠? 하지만 언니 말대로 확인은 해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전처의 연락처를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왜 전처한테 연락하려고? 그냥 내 말 믿으면 안 돼? 믿을 수가 없잖아. 지금까지 거짓말했으니까. 결국 남편은 번호를 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 씨의 현재 부인인데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김민수 씨와 언제 이혼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혼이요? 한 5년 전쯤? 그럼 법적으로도 완전히 이혼하신 거 맞죠? 네, 당연히 그렇죠. 이혼 신고도 했고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중혼은 아니구나. 하지만 다음 질문을 하려는데 전처가 먼저 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일도 하고 있고요. 그래요? 다행이네. 그 사람 도박은 끊었어요? 도박?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박이요? 어머, 모르셨어요? 그 사람 도박 때문에 우리가 이혼한 건데. 전처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경마였고 나중엔 카지노로 번졌습니다. 돈을 잃을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라고 했지만 절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정말 조심하세요. 겉으로는 착해 보이는데 한번 도박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박이라니. 남편이 도박을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도박한 적 있어?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한 거야? 전처한테 들었어. 당신 도박 때문에 이혼했다면서. 그건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안 해. 옛날에 했으면 지금도 할 수 있잖아. 진짜 안 한다니까. 왜 내 말을 안 믿어? 그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이미 거짓말을 2번이나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통장을 확인해야겠다고.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사이 그녀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통장 한 권을 찾았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거래 내역이 이상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데 그 돈이 며칠 만에 전부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소액식이 아니라 한 번에 수십만 원씩. 인출 장소를 보니 카지노 근처였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매달.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통장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미안해. 끊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 얼마나 잃은 거야? 많이는 안 잃었어. 얼마나? 한 500만 원쯤? 500만 원. 그 돈이면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도박으로 날린 겁니다. 그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거죠?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녀가 뭘 잘못한 건가요? 끊을게. 진짜로 끊을게. 다시는 안 할게.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그녀는 그 눈물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걸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다시 한 번만 도박하면 그땐 진짜 이혼할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녀의 월급 통장에서 1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남편이 그녀 몰래 돈을 인출한 겁니다. 당신 또 도박했어? 아니야. 이번엔 누나한테 빌려준 거야. 누나? 응, 누나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녀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민수 씨한테 돈 빌리셨어요? 무슨 소리야? 나 돈 안 빌렸는데?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또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것도 가족을 핑계로.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하자.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발. 정말로 끊을게. 병원도 다닐게. 도박 중독 치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를 줘야 할까요? 결국 그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좋아. 병원 다니는 거 내가 매번 확인할 거야. 그리고 통장은 내가 관리할 거야. 이번에 또 도박하면 그땐 진짜 끝이야. 남편은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매주 병원에 갔고 약도 먹었습니다. 통장도 그녀가 관리했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려나? 하지만 반년쯤 지났을 때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엔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수 씨 부인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남편분이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니 한번 방문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조사실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찰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지인에게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며 3천만 원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업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돈은 도박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뭐라고요? 그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통장도 그녀가 관리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알고 보니 남편은 몰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여러 곳에서. 그 돈으로 도박을 했고 갚지 못하게 되자 지인을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겁니다. 당신 미쳤어? 어떻게 사람을 속여? 갚으려고 했어. 진짜로. 이번에 따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는 또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따면. 도박꾼들이 항상 하는 말이죠. 다음번엔 따겠다고. 다음번엔 다르겠다고. 피해자는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는 진술서를 제출했고 처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을 사기죄로 입건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남편분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의 말에 그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속이라니. 남편이 감옥에 가다니. 결국 남편은 구속됐습니다. 재판은 석 달 뒤로 잡혔고 그 사이 그녀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비톡촉 전화가 매일같이 걸려왔습니다. 제2금융권 캐피탈 심지어 사채업자까지. 남편분 어디 계세요? 빨리 갚으셔야죠. 지금 구속돼 있어요. 그럼 부인이 대신 갚으셔야죠. 연대보증 서 있잖아요. 연대보증? 그녀는 그런 거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자는 서류를 팩스로 보내왔고 거기에는 분명히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이 그녀 몰래 도장을 가져다가 찍은 겁니다. 위조입니다. 하지만 증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도장이 진짜니까요. 그녀는 변호사인 언니에게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이제 어떡해? 일단 위조라는 걸 증명해야 해. 필적 감정을 받아봐. 하지만 필적 감정도 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빚들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총 빚이 얼마야? 언니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계산해 봤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 5천만 원, 캐피탈 대출 2천만 원, 카드빚 1천만 원, 사채 1,500만 원, 그리고 사기로 받은 돈 3천만 원까지 합치면 1억 2,500만 원. 그 금액을 말하는 순간 그녀는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1억이 넘는 빚. 자신의 평생 수입으로도 갚기 힘든 금액입니다. 이혼해. 지금 당장. 지금 이혼하면 그 빚을 다 떠안을 필요 없어. 혼인 기간 중에 생긴 빚이라도 내가 모르게 만든 빚은 내 책임이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빚은 그녀 명의로 돼 있었고 연대보증도 서 있었습니다. 이혼한다고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혼은 해야 해. 더 늦기 전에. 그녀는 구치소에 면회를 갔습니다. 남편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그를 보는 순간 그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함께 늙어가고 싶었던 사람. 그런데 이제는 그저 짐이 된 사람. 미안해. 그것이 남편이 한 첫마디였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혼하자.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남편이 모든 조건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재산이 없으니까요. 위자료도 없었습니다. 받을 게 없으니까요. 이혼 신고를 하고 나오는 길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은 왜 이렇게 어두운 걸까요? 이혼 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결혼 안 하냐고. 이제 늦은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냐고요? 아니요. 그녀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일도 있었고 취미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배신에 대해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배신은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그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했고 믿었고 용서했습니다. 그 이상을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배신의 상처는 남았지만 더 이상 그 상처가 그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진정으로. 벚꽃잎이 그녀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불어날려 보냈습니다. 과거처럼. 이 이야기는 실제로 배신을 경험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만큼 자신도 사랑해야 합니다. 배신당한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떠날 용기를 내세요. 그것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